예, 안녕하십니까. 교재 10페이지 20분 문제 들어갑시다. 20문제. 자, 집합투자업자의 부동산 운영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이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자 펀드가 부동산을 운용하는 데 대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특례의 두 가지는 우선 부동산 취득 시에, 그러니까 펀드의 경우, 첫째, 부동산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취득 시에 차입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 차입에 어디까지 하느냐라고 할 때, 자, 펀드 중에서도 부동산 펀드의 경우는, 부동산 펀드는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아예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차입의 범위를 상당히 많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 펀드의 순자산의 200% 맞죠? 200% 순자산의 20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부동산 펀드 자체의 순자산의 200%까지 대출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 이외, 이거 위에, 부동산 펀드 이외에는 소유부동산 가액의 70%까지 대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유부동산 가액의 70%까지다.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에요, 보통. 그러니까 펀드의 경우는 그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 가액의 7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부동산 펀드의 경우는 그 펀드 순자산의 20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펀드 순자산의 20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합투자업자인 펀드가 이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을 개발하는 개발업자, 부동산 개발을 하는 개발법인에다가 집합투자업자들과 자금을 많이 모았으니까 그걸 운영하면서 이걸 대여를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순자산의 100%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100%까지) 대여를 해줄 수가 있다. 자, 이러한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가 있다. 이번에 자금의 차입 한도는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펀드의 경우는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걸, 이걸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순자산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를 순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자산의 몇 프로까지? 200%까지 대출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에 자금의 차입 한도는 부동산 펀드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 부동산 가액의 70%까지 대출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개발법인에 대해서 돈 빌려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순자산의 100%까지 대여해 줄 수가 있다. 순자산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입니다. 100%까지 대여해 줄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러면 21번 문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밑에 해설에서 이번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 펀드의 투자 대상 자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 그 투자 대상에 뭐뭐 있다고 그랬죠? 정권도 있고, 그죠? 파생상품, 부동산, 그 다음에 특별자산, 자, 이런 데 투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투자할 수가 있는데,
펀드의 종류에 따라 증권 펀드는 증권 펀드. 자, 증권 펀드가 있고 또 부동산 펀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자산 펀드 그 다음에 혼합자산 펀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펀드 회사들은 정권이나 파생상품이나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특별자산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와인이라든지 또는 그림이라든지 예술품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다 투자할 수가 있어. 전부 다 투자할 수가 있어. 다 투자할 수 있어. 다 투자할 수 있어. 다 투자할 수 있단 말이야. 응? 다 투자할 수 있어. 그런데 그 투자의 비율에 의해서 펀드의 종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권 펀드는 정권이나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다 투자할 수 있지만 정권의 전체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정권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정권에 투자한다. 이게 정권 펀드야. 그럼 부동산 펀드는 펀드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야. 다른 데는 나머지 50% 미만의 이 나머지 부분 여기 나누어서 투자할 것이고 50%를 초과해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야. 특별자산 펀드는 다 투자할 수 있지만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합자산 펀드는 뭐냐면 다 투자하는데 어느 쪽에 이런 50%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 중에 다 투자했는데 펀드 자산의 50%를 초과해서 정권에 투자하고 있으면 정권 펀드고 다 투자하면서 50% 초과되는 비중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면 부동산 펀드고 50% 초과 비중으로서 특별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면 특별자산 펀드인데 혼합자산 펀드는 이 중에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어. 다 50% 이하의 규모로 여러 군데 혼합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이 혼합자산 펀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MMF는 단기금융펀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MMF. 단기금융펀드인데, 이거는, MMF는 좀 특이해. 100%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MMF는 전부 다 100%를, 자산이 전부 다 100%를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MMF예요.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데 이건 전부 다 정권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정권 중에서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돼,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그래서 MMF는 오로지 정권에만 투자하는데 정권 중에서도 100%를 단기 금융 정권에 투자하는 이러한 펀드를 MMF라고 합니다. 그래서 MMF는 오로지 정권에만 투자 가능하고 MMF는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없어? 못합니다. MMF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없어? 못합니다. MMF는 특별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없어? 못합니다. 정권에 투자할 수 있어 없어? 가능합니다. 그런데 펀드 자산의 총액 100%를 전부 다를 단기 금융정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단기. 자, 그러면 도대체 단기 금융상품에는 어떤 게 있겠는가? 그래서 11페이지의 해설에 MMF는 집합투자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되어 있고, 그러면 단기금융상품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 쭉 나열이 되어 있죠? 남은 만기가 잔존 만기,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이게 단기 금융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 특수채, 사채, 기업음정권. 단, 환매조건부 매수의 경우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환매조건부 매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매수를 했는데 환매랑 다시 되판다. 어떠한 조건이 충족될 때는 다시 되판다라는 걸 조건으로 이렇게 매수한 것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몇 년 이내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초래되면 환매하기로 한다라는 조건을 달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은 만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환매 조건부 매수의 경우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남은 만기 1년 이내인 그 다음에 단기 대출. 단기 대출은 주로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인 대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만기 6개월 이내인 금융기관의 예치. 금융기관의 예치를 하는데 만기가 6개월 이내다. 그 다음에 다른 MMF의 집합투자증권. 다른 MMF의 집합투자증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기 금융상품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따지면 단기 금융상품은 양도성 예금은 6개월이에요. 남은 만기가. 전부 남은 잔존 만기에. 잔존 만기를 가지고 따지는데 양도성 예금은 6개월이에요. 그렇죠? 양도성 예금은 6개월.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금융기관의 예치는 6개월이에요. 그래서 양도성 예금과 금융기관 예치는 6개월이고 그 다음에 국채는 5년이에요. 국채는 5년이고 나머지는 전부 1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양도성 예금은 6개월.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예치금에 대해서는 6개월. 그 다음에 국채는 5년. 나머지는 다 1년. 1년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다른 MMF에서 발행한 증권. 다른 MMF에서 발행한 증권. 요거는 단기로 봐준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1번에 정권펀드는 정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정권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맞죠? 2번에 부동산 펀드는 정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맞죠? 특별자산 펀드는 정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단기금융펀드는 MMF는 오로지 정권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권에만 투자할 수 있고 집합투자재산의 100% 그러니까 전부 다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그리고 단기금융상품은 6개월, 5년 나머지 1년 MMF에서 발행하는 집합증권. 그죠?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러면 22번 들어갑시다. 자, 22번. MMF는 단기금융펀드요. MMF. 자, MM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MMF는 단기금융펀드로서 오로지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합니다. 그럼 단기금융상품은 이거는 잔존 만기가 아주 짧단 말이야. 잔존 만기가 아주 짧기는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만기가 도래하는 이런 상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과 비슷하게 취급을 합니다. 이걸 현금 등가물로 취급한다 이렇게 합니다. 현금과 가치가 동일한 걸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MMF의 회계제로상 현금 등가물로 취급하고 MMF 보유 자산은 장부가로 평가합니다. 장부에 적혀있는 가격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금과 같이 봐주니까 현금의 장부상 100만 원 장부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현금으로 보는 거와 또 마찬가지니까 장부 가격으로 그냥 평가합니다. 그래서 MMF는 회계 처리상 현금 등가물로 취급하고 MMF 보유 자산은 장부가로 평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에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여야 한다. 그래서 MMF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들의 가중평균이 90일 이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금융상품은 남은 만기가 양도성 예금은 6개월 이내, 금융기관의 예치 6개월 이내, 국채는 5년 이내, 나머지는 전부 1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요 MMF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들의 남아있는 잔존 만기일의 가중평균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6개월 만기짜리가 얼마 총자산에서 몇 프로 차지한다. 예를 들어 6개월 만기가 총자산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개월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 달이라고 합시다. 한 달이면 30일. 30일 잔존 만기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6개월이면 30일, 180일, 180일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360일, 365일, 360일을 치자하냐. 360일이 여기 20%면 다 합성이네. 요게 10% 차지하고 있고 10% 차지하고 있다. 자, 이렇다고 한번 보자고. 그러면 30일을 80% 반영해주고 30일을 80% 0.8 플러스 180일을 10% 반영해주고 플러스 360일을 10% 반영해주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것이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입니다. 그래 가중평균된 기간을 계산하니까 요게 38에 24가 될 것이고 요거는 18이 될 것이고 요거는 36이 되죠. 그러면 다 합치면 60에서 78이 되죠. 이거는 90일 이내죠. 그죠? 이와 같이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에 된다. 그래야 MMF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번에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는 신용평가 등급이 최상이라고 하더라도 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재무증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갚겠다라고 하는 증권. 이 증권에 대한 그 채무자의 신용이라든지 이런 등들에 대해서 그 위험도에 따라서 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럼 최상위인 A 등급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은 채무증권에 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잔존 만기지만 요런 걸 주고 있지만은 40% 이상은 채무증권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MMF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MMF는 단기금융펀드다. 단기금융펀드인데 여기서 말하는 단기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이란 말인데 무엇을 가지고 따지느냐? 잔존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따진다. 그래서 단기라면 잔존 만기가 단기라는 의미다.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MMF는 회계처리상 현금 등가물로 취급하고 MMF 보유 자산은 장부가로 평가한다.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MMF는 투자 대상 자산이라든지 신용 등급, 만기 등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데 첫째, 투자 대상은 단기 금융 상품으로 제한된다. 그래서 100% 다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합 투자 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 평균이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90일을 이내에 한다. 90일. 그 다음에 3번에 투자 대상인 채무증권의 취득 시점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위 2개 등급이어야 한다. 그래서
자, 그러면 90일 이내인, 잔존만 90일 이내인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고, 전체 투자액의 40% 이상은 채무증권에 투자해야 돼, 채무증권. 채무증권은 채무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채무자의 신용 여부에 따라서 신용평가 등급이 있을 텐데, 그 신용평가 등급이 상위 A 클래스, B 클래스, 상위 두 등급이어야 되지, 그것보다 더 낮은 등급에 있는 채무증권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는 최상위 등급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최상위가 아니라 차상위는 몇 퍼센트? 2%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신용등급 낮은 쪽에는 가능한 한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고, 신용등급이 아무리 높다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집중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상위 등급은 5%, 차상위 등급은 2%를 초과할 수가 없고,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과 그 자와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0%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최상위 5%, 5% 두 개인 동일한 채무증권 발행자 하면 10%가 되겠지. 그걸 초과할 수는 없지. 그럼 최상위와 차상위 두 가지를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으로 취득하겠다라고 한다면 5%, 2%에서 7%를 초과할 수 없겠지. 근데 맥시멈으로 쳐도 최상위로 해도 10%를 초과할 수 없겠지. 그래서 합계액이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 5번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채무증권에 투자해야 된다. 채무증권이다라고 하면 국채다라고 하면 국가가 채무자고, 지방채다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자고, 그죠? 자, 이와 같이 기업음이다라고 하면 기업이 채무자고, 이런데 하나고, 환매조건부 채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환매조건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23번 한번 봅시다. 환매금지 집합투자. 그리고 환매를 금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매를 금지한다라고 한다면은 개방행위란 말이냐, 폐쇄행위란 말이냐? 폐쇄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폐쇄행 펀드를 말합니다. 자, 폐쇄행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는데, 밑에 해설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폐쇄행펀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 1번, 집합투자기구가 펀드 자산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는 반드시 폐쇄행위로 해야 된다. 자, 폐쇄행위다라고 하는 말은 환매 청구가 있다. 여기에 응하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환매 요구가, 투자자가 환매 신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응할 필요가 없는 게 폐쇄행위야. 그러면 우선 시장성이 없는 투자 대상. 이 말은 시장성이 없다라고 하면 시장에 팔라고 내놔도 잘 안 팔린단 말이야. 그러면 환매 요청이 들어왔어. 환매 기간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환매해줘야 돼. 그럼 환매해주기 위해서 지금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겠어. 시장성이 없어. 안 팔려. 그러면은 환매해주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와 같이 시장성이 없는 자산이 펀드 자산의 20%를 초과하고 있는 이런 펀드는 반드시 폐쇄행위로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장성이 없는 투자 대상이 전체 펀드의 20%를 초과하고 있는 그런 펀드라면 반드시 폐쇄행위로 해야 되겠다. 자, 시장성이 없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나 특별자산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팔리고 내놔도 시장에서 제때제때 잘 팔리질 않으니까 시장성이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산, 그림이다, 예술품이다,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이 시장성이 없는 자산인데, 이 시장성이 없는 자산이
펀드 자산 총액의 20%를 초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환매해주기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폐생으로 해라. 반드시 폐생으로 해라. 자, 그러면 이번에 폐생펀드는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장해야 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쇄행의 펀드의 경우는 투자자가 환매해 주시오라고 해도 환매를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투자자가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화해야 되겠다. 현금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국 이 폐생펀드로부터 받은 증권을 증권시장에서 팔아서 현금화해야 되겠다. 증권시장에서 팔아서 현금화해야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럼 폐생펀드는 반드시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되겠다. 언제? 최초의 증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90일 이내에 상장해야 된다. 그 다음 3번. 존속기간을 정한 펀드의 하나의 폐생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폐생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펀드, 언제까지 존속한다 라고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러한 펀드에 대해서만 폐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영원히 존속한다라고 할 때는 폐생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 다음에 4번에 폐생펀드는 원칙적으로 폐생펀드는 원칙적으로 정권의 추가 발행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왜 그러냐면 개방의 경우에는 환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환매를 해주기 위해서 환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정권을 계속 발행해야 되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생의 경우는 환매에 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정권의 추가 발행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정권을 추가 발행할 수가 있다. 첫째, 기존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신탁업자가 확인해 준 경우. 그래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기존에 이미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익 분배금 범위 내에서, 그래서 폐생펀드가 투자를 해서 그 투자로부터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배당이 대상이 되는 이익 분배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이익 분배금의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투자자가 전원 다 정권의 추가 발행을 동의한 경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폐생펀드는 원칙적으로 정권의 투자 발행이 안 되지만 12페이지 맨 밑에 있는 가나다 3개의 경우에는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5번에 폐생펀드의 경우는 환매하지 않는 거죠. 환매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 가격을 공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폐생펀드의 경우는 환매 가격의 산정 및 공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3페이지 좀 봅시다. 폐생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1번에 집합투자증권은 최초로 발행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상장해야 된다. 90일 이내에 상장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매월 1회 기준 가격을 산정하여 공고한다라고 했는데 환매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매 가격에 해당되는 기준 가격을 공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존립기간을 정한 펀드에 한해서 폐생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펀드 자산 총액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폐생으로 반드시 설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24번 폐생펀드에서 원칙적으로는 정권의 투자 발행이 안 되지만 투자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1번 기존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되죠. 이익 분배금 범위 내에서의 추가 발행 가능하죠. 기존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가능하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됐죠?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 25분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